도연아, 이게 정말 내 선택이니? 3년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어디에 사시는 몇 살이신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외과에서 일하는 의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였지만 제 삶은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35이 넘도록 시집, 못 간 누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남들 눈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막상 월급을 받고 나면 집에 보내드릴 생활비에 누나 병원비에 학자금 대출 상환에 거의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런 제게 3년째 함께한 여자친구 서영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병원 소화기내과 간호사였던 그녀는 언제나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근이 끝나고 지쳐 있으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고 힘든 수술을 마치고 나오면 조용히 옆에서 손을 잡아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영이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작은 병원이라도 함께 차리면 안 될까? 화려하지 않아도 돼. 그냥 우리 둘이서 환자들 정성껏 보살피면서 살면 그게 행복 아닐까? 그 말이 처음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병원이라는 말이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강남에 개원하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동네 아파트에 사는데 저는 여전히 월세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서영이의 소박한 꿈이 어느 순간부터는 제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연아, 내가 결혼해야 우리 집안이 산다. 내가 좋은 자리 하나 주선했으니까 무조건 나와. 누나는 평소에도 제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시집을 못 가는 것도 서러운데 동생마저 가난한 간호사와 연애만 하고 있으니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귀찮았지만 누나의 성화에 못 이겨 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최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고 입구부터 발레 파킹 서비스를 받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중고차를 근처 공영주차장에 세우고 걸어왔던 게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니 누나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바로 윤미였습니다. 첫인상부터 화려했습니다. 명품 드레스에 명품 백,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까지. 그녀 주변에는 돈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 선생님. 저는 윤미라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걸 알아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풍기는 화려함에 압도당해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되자 종업원들이 윤미를 대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아가씨, 오늘 특별히 준비한 와인입니다. 그들은 윤미를 마치 건물 주인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 레스토랑이 입점한 건물이 윤미 아버지 소유였습니다. 아니, 강남에 이런 건물을 2채나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미는 그 사실을 은근슬쩍 드러내면서도 겸손한 척했습니다. 아,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버지가 부동산 일 좀 하세요. 그래서 이런 곳도 가끔 오게 되네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제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에 얼마나 흔들리는지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 중간에 윤미가 은근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사위에게 병원 하나 차려주는 게 소원이래요.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위가 잘 돼야 한다면서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개원하시면 대박 나시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 개원. 그건 제가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원 자금만 최소 몇 억이 필요한데 그건 저로서는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윤미는 마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요즘 강남 쪽 상권이 좋잖아요. 거기 괜찮은 건물 하나 알아봐 드릴까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 금방일 텐데. 저는 그 순간 서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병원이라도 함께 차리자던 그녀의 소박한 꿈. 하지만 눈앞에 있는 윤미는 강남 상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미와의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재력을 은근히 과시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고급 호텔 라운지, 명품 매장. 윤미는 돈을 물 쓰듯 썼고 저는 그런 세계가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병원 동료 의사들도 거들었습니다. 야, 도연아. 결혼은 재테크야, 재테크. 사랑? 그거 배 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너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하냐? 재력 있는 집안 만나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야. 그 말들이 제 귀에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욕망이 이성을 잠식해 갔습니다. 저는 점점 서영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미래가 너무 뻔해 보였습니다. 작은 병원, 소박한 삶, 평범한 행복.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제 앞에는 더 화려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서영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서영이는 제가 깜짝 이벤트라도 준비했을 거라 기대하며 들뜬 표정으로 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선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도연 오빠,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오빠 차 시트가 낡아서 늘 신경 쓰였거든요. 틈틈이 만들었어요. 그녀가 건넨 것은 손수 만든 자동차 시트 커버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바느질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밤마다 틈틈이 바느질을 했을 겁니다. 저를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그걸 받아들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윤미가 선물한다던 외제차 키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영아,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라고? 오빠 무슨 소리야? 오늘 내 생일인데. 미안해. 근데 나 이제 다른 사람 만나기로 했어. 윤미라고 재력가 집딸이야. 솔직히 말할게. 너랑은 미래가 안 보여. 작은 병원? 그게 뭐가 대수야? 나는 더 큰 걸 원해. 서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연 오빠, 3년이 이렇게 가벼웠어? 내가 오빠한테 뭐가 부족했어?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래, 돈이야. 현실을 봐. 우리 둘이 아무리 모아봤자 강남에 병원 하나 차리는 것도 불가능해. 근데 윤미는 그걸 당장 해줄 수 있다고. 이게 현실이야. 서영이는 제 발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정성껏 만든 시트 커버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이제 새 차 생겨. 윤미가 선물한다고 했거든.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서영이가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윤미가 약속대로 외제차 키를 건넸습니다.
자기야, 축하해. 이제 우리 멋진 차 타고 다니자. 저는 그 반짝이는 키를 받아들고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에 올라타 도로를 달리는 순간 저는 제가 원하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웨딩홀을 통째로 빌려서 치렀고 하객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제 쪽 하객은 고작 30명 정도였지만 윤미 측에서는 온갖 사업가들과 명사들이 줄지어 왔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아, 내가 정말 잘 됐구나. 이제 우리 집안도 살았다. 누나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 세운 것 같았으니까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2주간 다녀왔습니다. 윤미 아버지가 모든 비용을 대주셨고 1등석의 특급 호텔까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은 신혼여행이 끝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연아, 미안한데 아파트 배관 공사가 좀 늦어져서 한 달만 우리 집에서 지내자. 금방 끝날 거야. 윤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만 장모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약속했던 강남 50평대 신축 아파트는 그렇게 배관 공사라는 핑계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처가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인 장모의 집은 확실히 컸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편안함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장모는 제가 출근 준비하는 것을 감시하듯 지켜보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의사가 넥타이도 제대로 못 매. 아니, 양말이 왜 짝짝이야? 우리 딸이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윤미는 그런 장모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늦잠을 잤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저를 배웅해 주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빨래, 청소, 설거지, 모든 것이 가사도우미 몫이었고 윤미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장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도연아, 오늘 저녁에 중요한 사람들 만나는 자리가 있어. 같이 가자. 저는 가족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보니 그건 장인의 사업 접대 자리였습니다.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한다던 장인은 저를 자신의 명함처럼 내세웠습니다. 여기 우리 사위, 대학병원 외과 의사야. 실력 좋아. 우리 회사 의료기기 쓰면 확실히 효과 좋을 거야. 사위가 보증하는 거니까 믿어도 돼.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장인의 회사 제품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마치 제가 그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본 것처럼 제 이름을 팔아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자리는 그렇게 깊은 밤까지 이어졌고 저는 장인의 영업사원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고된 수술을 마치고 나오면 장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연아, 오늘 저녁 7시에 땡땡 호텔로 와. 중요한 클라이언트 만나는데 내가 꼭 있어줘야 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신세를 졌다는 생각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장인 장모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빚진 사람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윤미가 거실에서 외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어 자막이 달린 미국 드라마였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윤미는 뉴욕 명문대를 나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영어는 당연히 잘하겠지요. 여보, 이 드라마 자막 없이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뉴욕에서 유학했다며? 윤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게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 드라마는 속어가 많아서 어려워. 이상했습니다. 대학을 나온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영어를 다 잊어버렸다고요? 저는 슬쩍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문장 한번 읽어봐. How are you doing today? 윤미는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How are you doing today? 발음이 엉망이었습니다.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기초 문장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뉴욕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보, 혹시 어느 대학 나왔다고 했지? 정확히 어디? 윤미는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거 물어? 나 컬럼비아 대학 나왔다고 했잖아.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냥 졸업장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졸업장? 그거 이사할 때 잃어버렸어. 왜 자꾸 캐묻는 거야? 나 못 믿어? 윤미는 발끈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저는 병원에서 우연히 윤미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정형외과로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였는데 차트를 보다가 주소지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미가 나왔다던 고등학교와 같은 동네였습니다. 혹시 영고등학교 나오셨나요? 아,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 와이프가 그 학교 나왔거든요. 윤미라고 혹시 아세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윤미요? 아, 그 친구. 알죠. 그의 말투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더 캐물었습니다. 혹시 친하게 지냈나요? 친하게는 아니고요. 그 친구는 좀 특이했어요. 특이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윤미는 학교에서 허언증으로 유명했어요. 맨날 자기가 재벌 딸이라느니,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느니, 자기는 유학 갈 거라느니, 그런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고, 대학도 지방 전문대 간신히 갔어요. 뉴욕 유학? 그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아니요, 진짜예요. 저도 동창회에서 애들한테 들었어요. 윤미가 결혼한다고 소문났을 때 다들 또 사기 칠 사람 찾았구나 그랬다니까요. 선생님, 혹시 윤미랑 결혼하신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윤미를 추궁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 넌 정말 뉴욕 대학 나온 거 맞아? 윤미는 처음엔 발뺌했지만 제가 고교 동창을 만났다는 말을 하자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학벌이 그렇게 중요해? 지금 우리 집안 덕분에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 아니야? 뭐, 지금 내가 나한테 거짓말한 건 인정하는 거야? 거짓말? 웃기지 마. 난 그냥 내 기분 좋으라고 좀 부풀려 말한 거야. 근데 넌 뭔데? 의사라고 거드는 거야? 의사 셔츠에 밥풀 묻히고 다니는 내 꼴보단 낫지 않아? 윤미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 도리어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 회사는? 강남 빌딩 2채는? 그것도 다 거짓말이야? 윤미는 비웃었습니다. 빌딩은 맞지.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 거라고는 안 했잖아. 그냥 아버지가 관리하는 건물이라고 했지. 내가 착각한 거야.
뭐? 아, 진짜 답답하네. 어쨌든 넌 지금 나랑 결혼했고 이혼은 절대 안 돼. 우리 아버지가 가만 안 둘 거야. 윤미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장인의 회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의료기기 회사라던 그곳은 허름한 오피스텔 한 칸에 불과했습니다. 직원도 한두 명뿐이었고 쌓여있는 서류들은 온통 빛 독촉장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인의 회사는 거의 망해가고 있었고 저를 이용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을 알게 된 윤미와 그녀의 가족은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회유했습니다. 도연아, 왜 그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지. 우리 딸이 좀 철없어도 내가 이해해줘야지. 장모가 다정한 척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저는 이혼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속였잖아요. 학력도 거짓말, 집안 재력도 과장, 모든 게 사기였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장모의 목소리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우리 집안 덕 좀 봤다고 감히 이혼을 운운해? 너 한번 죽어봐라. 내가 가만 안 둬.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윤미 가족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니 병원이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원장실 앞에는 장모와 장모의 친구들로 보이는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모는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딸이 의사한테 맞고 삽니다. 저 김도연이라는 놈이 우리 딸 때리고 돈까지 뜯어내려고 해요. 이런 파렴치한 놈이 어떻게 의사 노릇을 합니까? 저는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윤미를 때렸다고요? 단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장모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제가 언제 윤미를 때렸습니까? 닥쳐. 이 사기꾼아. 우리 딸 뱃속에 아기까지 있는데 때리고 쫓아냈잖아. 뭐, 아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미가 임신했다고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복도에 모여든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임산부를 폭행하고 쫓아낸 파렴치한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연 선생, 일단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하세요. 병원 이미지에도 좋지 않으니. 원장의 말에 저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장모를 밖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까지 따라와서는 지나가는 환자들에게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 의사 조심하세요. 자기 부인 뱃속에 애 있는데 때리는 인간입니다. 환자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SNS에 올라갈까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 평판은 그날 하루 만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윤미가 배를 움켜쥐고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나 배가 아파.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임신했다는 게 정말이야? 언제부터? 응, 한 달 전부터. 너한테 말 안 했어? 윤미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윤미가 임신한 걸까요? 아니면 이것조차 조작일까요? 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받자. 산부인과 가야지.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을 것 같아. 윤미는 병원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말 임신했다면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왜 거부하는 걸까요? 며칠 후 윤미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윤미의 물건들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는 펜으로 인위적으로 두 줄을 그어 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미는 가짜 임신을 한 겁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조작해서 저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이야. 응급실. 빨리 와줘. 무슨 일이야? 배가 너무 아파서 친구들이랑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어. 빨리 와.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윤미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산부인과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산되었습니다. 임신 5주 정도로 추정되는데 태아가 완전히 유실되었어요. 저는 멍했습니다. 유산? 그런데 윤미가 임신했다는 게 거짓말이었는데 어떻게 유산이 될 수 있죠? 의사 선생님, 혹시 정말로 임신이 확실했습니까? 네, HCG 수치가 나왔습니다. 분명 임신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윤미가 정말 임신했던 걸까요? 하지만 집에서 발견한 조작된 임신 테스트기는 뭐였을까요? 윤미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스트레스 주는 바람에 우리 아기가. 그 순간 윤미 옆에 있던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연 씨, 윤미가 오늘 클럽에서 밤새 술 마시고 춤추다가 쓰러진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유산된 것 같은데요. 뭐? 클럽? 저는 윤미를 쳐다봤습니다. 윤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친구를 노려봤습니다. 야, 너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쓸데없는 소리? 윤미야, 넌 오늘 새벽 3시까지 클럽에서 술 퍼마시고 춤추다가 갑자기 배 아프다고 쓰러진 거잖아. 임신한 줄 알았으면 왜 술을 마셔? 친구의 말에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미는 임신을 빌미로 저를 올가매려 했고 실제로 임신이 되자 술을 마시고 클럽에 가서 일부러 유산을 유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제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윤미, 너 정말 그런 거야? 윤미는 눈물을 뚝 그치고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라도 있어? 누가 믿어줄 것 같아? 다들 내가 나한테 스트레스 줘서 유산됐다고 생각할걸?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윤미는 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윤미예요. 제가 아기를 잃었어요. 도연 오빠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줘서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전화로 저에게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내가 정말 그랬니? 며느리 뱃속에 손주가 있었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줘서 애를 잃게 했다는 게 사실이니? 어머니, 아니에요. 윤미가 클럽에서 술 마시고 춤추다가. 뭐? 클럽? 임신한 여자가 왜 클럽에 가? 내가 지금 며느리를 모함하는 거니? 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도연아, 내가 좀 참아야지. 좋은 집안 만났는데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가족조차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윤미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며칠 후 윤미와 장모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위자료를 요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니? 유산까지 했잖아. 위자료로 2억은 줘야지. 2억이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윤미한테 잘못한 게 뭡니까? 잘못? 내가 우리 딸 스트레스 줘서 애 잃게 한 게 잘못이 아니야? 저는 참다 못해 윤미의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윤미가 클럽에서 술 마시고 춤추다가 유산한 거잖아요. 임신한 사람이 왜 클럽에 갑니까? 그 말에 윤미가 발끈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내 입으로만 떠드는 거지. 아무도 안 믿을걸? 그때 누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윤미 씨, 진실을 말씀하세요. 제 동생이 거짓말할 사람 아니에요. 닥쳐요. 신우이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너희 집안이 우리 집안 덕 좀 봤다고 기어오르는 거 아니야? 윤미와 누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순간 윤미가 누나를 밀쳤습니다. 누나도 맞서며 윤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윤미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야, 신우이가 나를 때렸어. 어머니, 보셨죠? 저 사람이 나를 밀쳤어요. 장모가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지금 제 딸이 신우이한테 폭행당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윤미가 먼저 누나를 밀었는데 도리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윤미는 스스로 넘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윤미는 병원에 실려가 진단서를 떼어왔습니다. 전치 2주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나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신우이가 저를 일부러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저 유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몸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저를 밀쳤어요. 경찰은 양쪽 진술을 듣고 일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누나는 억울함에 울었고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미 가족의 치밀한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가짜 임신, 의도적인 유산, 그리고 역폭행 고소까지 저와 제 가족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병원에서는 제게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가 왔습니다. 가정 문제로 병원 이미지 실추라는 이유였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저를 피했고 간호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뒷담화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진짜 문제 많대. 부인 뱃속에 애 있는데 때렸다며? 심지어 신우이까지 동원해서 부인을 집단 폭행했다던데. 의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환자들한테도 그랬을까? 제 평판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술 스케줄도 대부분 취소되었고 환자들은 제게 진료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폭력적인 의사에게는 못 맡기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원장과 과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김도연 선생, 이번 일로 병원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원장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선생님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환자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3개월이요? 그럼 저는 월급도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상황이 정리되면 복직 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의사 가운을 벗고 짐을 챙겨 나오는데 동료들은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편한 시선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윤미는 이미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린 후였습니다. 텅 빈 집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고
가족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고, 누나는 폭행 혐의로 경찰서를 드나들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습니다. 욕심을 부린 제가, 서영이를 버린 제가, 돈에 눈이 먼 제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소주병을 손에 들고 거리를 헤매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서영이와 함께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다가 인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거지처럼 여기며 피해갔습니다. 저는 정말로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 김도연 씨 맞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서영아. 도연 씨, 지금 무슨 꼴이에요? 일어나세요. 서영이는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차갑게 버렸던 그녀 앞에서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지금 그런 말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죠? 일단 커피나 마셔요. 서영이는 저를 근처 24시간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윤미와의 결혼, 거짓말들, 가짜 임신, 유산 사기극, 누나의 폭행 사건, 병원 징계까지 하나하나 말하면서 다시 한번 제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영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다 끝난 것 같아. 이혼도 못하고 위자료만 뜯길 것 같고. 도연 씨, 그렇게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진실을 밝혀야죠. 어떻게? 증거도 없는데. 서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너가 왜 나를? 제가 도연 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저런 사기꾼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서영이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쁘게 버렸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영이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의료계 인맥도 넓었고 SNS도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도연 씨, 윤미 SNS 계정 알아요? 응, 인스타그램 아이디 알아. 서영이는 윤미의 인스타그램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윤미가 유산했다던 그날 밤 클럽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잔을 들고 있는 사진, 무대에서 춤추는 동영상까지, 시간 스탬프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 봐요. 여기 날짜 보세요. 윤미가 응급실에 실려가기 불과 3시간 전이에요. 임신한 사람이 클럽에서 이렇게 술 마시고 춤춰요? 저는 그 증거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윤미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유산을 유도하고 그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서영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인의 의료기기 회사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도연 씨, 장인 되시는 분 회사 이름이 뭐예요? 메디칼테크 코리아였던 것 같은데. 서영이는 인터넷으로 회사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회사 불법 의료기기 판매로 식약처에 적발된 적 있어요. 의료 면허도 없는 기기를 병원에 납품했다고. 그리고 지금 부도 직전이래요. 빚만 30억이 넘는데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인이 저를 끌고 다니며
의사 사위를 내세워 팔았던 의료기기가 불법 제품이었다니. 그렇다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에 가담한 셈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불법 기기 때문에 부작용을 겪은 환자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병원에도 피해 사례가 있었어요. 서영이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수간호사 자리를 이용해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를 수소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장인의 회사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가 1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분들 연락처 받아놨어요. 다들 소송 준비 중이래요. 장인 되시는 분이 책임지고 보상해 주겠다더니 잠적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영이가 모아온 자료들을 보며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증거들만 있으면 윤미 가족의 거짓말을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혹시 병원에 후배 의사 있죠? 정형외과 이준혁 선생님? 응, 이준혁? 알아. 근데 걔는 왜? 그 선생님도 윤미 동생한테 사기 당할 뻔했대요. 제가 알아봤더니 윤미 동생이 재력가인 척하면서 이준혁 선생님한테 접근했었대요. 똑같은 수법으로요. 뭐? 저는 즉시 이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 사실 말하기 좀 그랬는데 나도 윤미 동생 윤진이한테 당할 뻔했어. 그 여자가 재벌 딸이라고 속이면서 나한테 접근했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어. 강남 빌딩도 없고 부자 아버지도 없고 심지어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더라고. 그럼 너는 어떻게 빠져나왔어? 운 좋게 선배 의사 한 분이 경고해줘서 빠져나왔지. 근데 형, 혹시 윤미 집안이 똑같은 수법으로 형한테도? 맞아. 나도 당한 거야. 이준혁은 저에게 윤미 동생의 사기 수법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건넸습니다.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거짓 학력 증명서까지. 윤미 집안은 조직적으로 의사들을 타깃으로 사기를 쳤던 것이었습니다. 형, 나도 증인으로 나설게.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어. 고마워, 준혁아. 서영이는 피해 환자들을 하나하나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장인의 불법 의료기기 때문에 부작용을 겪었고 보상은커녕 협박까지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소송하려고 하니까 깡패까지 보내서 협박했어요. 환자가 아파서 고통받는데 오히려 입 다물라고 돈을 던지더라고요. 한 피해 환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 사람들 좀 처벌받게 해주세요. 저희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면 안 돼요. 서영이는 그들에게 법정 증인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했고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며칠 동안 서영이와 저는 밤낮 없이 증거를 모았습니다. 윤미의 가짜 학력 증명서는 대학에 직접 확인 요청을 해서 해당 학생 없음 확인서를 받아냈습니다. 장인의 회사 재무제표는 법원에 제출된 파산 신청 서류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빚만 30억이 넘고 자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강남 빌딩은 당연히 장인 소유가 아니었고 그저 관리만 맡았던 건물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이제 반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영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혼 조정 신청하세요. 그리고 법정에서 이 증거들을 다 제출하는 거예요. 서영아, 정말 고마워. 너한테 그렇게 나쁘게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야? 서영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연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진실이 밝혀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냥 도연 씨가 완전히 망가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저버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일단 이 싸움부터 이기고요. 서영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윤미 가족을 법정에서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혼 조정위원회 날이 왔습니다. 법원 가족관계 조정실.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윤미와 장인, 장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였습니다. 장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고 있었고 장인은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왔고 양측의 진술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윤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저희 의뢰인 윤미 씨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 김도현 씨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임신 중에도 스트레스를 주어 유산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옆에 앉은 서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제지했습니다. 서영이는 제 대리인 자격으로 오늘 함께 왔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던 저에게 서영이가 지인 변호사를 무료로 연결해 줬습니다. 윤미 측 변호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도현 씨는 결혼할 때 저희 의뢰인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혼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자료 2억 원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장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저 사람 때문에 아기까지 잃었어요. 우리 집안은 이렇게 선량한데 저런 사기꾼한테 당했어요. 조정위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도현 씨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저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윤미 씨와 그 가족은 처음부터 저를 속였습니다. 학력도 거짓말, 집안 재력도 과장, 심지어 임신까지 조작했습니다. 윤미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당신 입으로만 떠드는 거잖아. 저는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서영이가 며칠 밤을 새워 정리한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네, 증거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조정위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윤미의 학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윤미 씨는 결혼 전 자신이 뉴욕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학 측 확인서를 보시면 해당 학생은 등록된 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윤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학교 측 실수일 거예요. 실수가 아닙니다. 윤미 씨는 실제로 지방 전문대를 졸업했고 여기 고등학교 동창회 진술서도 있습니다. 윤미 씨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허언증으로 유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장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조정위원님, 저 사람이 지금 우리 딸을 모함하고 있어요. 앉으세요. 증거 제출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조정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윤미 씨 아버지 회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장인 되시는 분은 강남에 빌딩 두 채를 소유했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관리만 맡은 건물이었습니다. 여기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장인분의 회사 재무제표입니다. 빚만 30억이 넘고 현재 파산 직전입니다. 심지어 불법 의료기기를 판매하여
식약처에 적발된 기록도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윤미 가족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장인분은 저를 영업사원처럼 부려먹으며 불법 의료기기를 병원에 납품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서영이가 수소문에서 찾은 피해 환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각자 피해 사례를 진술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나서 합병증이 생겨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협박을 당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기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나 한 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장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환자들 체질 문제였어요. 우리 회사 잘못이 아니라. 아닙니다. 이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입니다. 여기 식약처 적발 기록이 있습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타를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윤미 씨가 유산했다고 주장하는 그날의 기록입니다. 저는 윤미의 SNS 사진들을 출력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클럽에서 술잔을 들고 있는 사진, 친구들과 춤추는 동영상, 캡처, 그리고 시간 스탬프. 윤미 씨는 응급실에 실려가기 불과 3시간 전까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췄습니다. 임신한 사람의 행동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친구들이 억지로. 여기 함께 있던 친구의 증언도 있습니다. 윤미 씨가 먼저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임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정위원이 윤미를 쳐다봤습니다. 윤미 씨, 이게 사실입니까? 윤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입니다. 제 병원 후배 의사 이준혁 선생의 증언입니다. 윤미 씨 동생 윤진 씨가 똑같은 수법으로 이준혁 선생님을 사기 치려했다는 증거입니다. 조정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미 동생과의 문자 메시지, 거짓 학력 증명서, 사기 시도 기록들을 제출했습니다. 이 가족은 조직적으로 의사들을 타깃으로 혼인 빙자 사기를 쳐왔습니다. 저는 운 좋게 빠져나왔지만 김도연 선생님은 피해자입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미 가족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혼인 빙자 사기로 판단됩니다. 김도연 씨는 피해자이며 윤미 씨와 그 가족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장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증거가 명백합니다. 저는 이 혼인을 무효로 판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도연 씨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윤미 씨 측에서 오히려 배상해야 합니다. 윤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불법 의료기기 판매 및 환자 피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관계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미 씨, 윤성훈 씨, 정미숙 씨, 사기죄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는 형사에게 끌려가며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인과 장모도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에 대한 쾌감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징계가 취소되고 복직할 수 있다는 통보였습니다. 윤미 가족의 사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병원 측도 제가 피해자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도연 선생님, 오해가 있었습니다. 복직 환영합니다. 원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셨고 누나도 폭행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못 믿었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누나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나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좋은 집안 만나라고 압박해서 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 누나 잘못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가족은 다시 화해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저는 서영이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수간호사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영이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 씨? 무슨 일이에요? 서영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서영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이혼 무효 판결 받았다며요. 이제 자유로워졌네요. 서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영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도연 씨,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알아.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서영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 씨, 저는 도연 씨를 위해서 도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어요. 알아. 하지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끝장났을 거야. 너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서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 씨는 여전히 이기적이네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도연 씨가 절 버렸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도연 씨, 저는 더 이상 옛날의 서영이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성공했고 제 길을 가고 있어요. 서영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나는 내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하지만 기회를 한 번만 줘. 내가 달라진 모습 보여줄게. 도연 씨, 나는 이제 알았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돈도 명예도 아니야.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소중한 거였어. 그리고 그 사람은 너였어. 서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늦었어요. 도연 씨, 알아. 내가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다시 얻을 때까지. 저는 일어나 서영이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정직하게 살 거야. 욕심 부리지 않고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그리고 언젠가 내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어 다시 돌아올게. 서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직한 병원에서 저는 예전과는 다르게 일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돌봤고 후배 의사들에게 겸손하게 대했습니다. 돈이나 출세보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어머니와 누나를 자주 찾아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어머니 병원 진료도 챙겼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서영이가 근무하는 병원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영이를 만나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는데 서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제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매주 여기 오시네요. 응. 커피가 맛있어서. 거짓말. 여기 커피 별로잖아요. 서영이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가까이서 보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도연 씨, 요즘 어때요? 열심히 살고 있어. 병원에서도 잘하고 있고. 다행이네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영아, 나 정말 많이 변했어. 아직도 부족하지만 매일 노력하고 있어. 서영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병원에서 소문 들었어요. 도연 씨가 요즘 정말 성실하게 일한다고. 그래.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고 후배들도 잘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인데 이제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게. 서영아, 나 아직도 너를. 도연 씨. 서영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도연 씨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다시 도연 씨를 믿을 수 있을지 저도 확신이 없어요.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평생은 너무 길어요. 서영이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도연 씨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제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원 앞을 지나가다가 윤미 가족의 재판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으로 장인은 징역 3년, 장모는 집행유예, 윤미는 벌금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몰락을 보면서도 저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저 역시 경험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병원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석양이 건물들 사이로 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절망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영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년 전 병원 축제 때 찍은 것입니다. 그때는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미안해, 서영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될게.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홀로 걷는 길이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서영이가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아니, 설령 그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병원 정문을 나서며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의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매 순간 정직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지만 당당하게. 어둠 속이 아니라 빛을 향해.